네, 여러분, 10주차 강의안을 펴셨나요? 네, 10주차 헌법 강의안을 다 펴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세 번째로,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와 정부의 형태. 제가 이따시까지는 데이지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봤고요. 자, 세 번째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권력 분립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 주권론, 그러니까 주권론을 바라보는 주권론을 설명하는 그 입장 중에 이 국민 주권론의 입장에 서면 이 권력 분립은 필수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국정에 보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뽑는 그 대표자에게 입법행정사법을 다 주게 된다면 결국은 주권의 주체가 국민인데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그 대표가 입법행정사법을 다 가지고 다시 국민을 지배하는 형태, 거의 독재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랑 필히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력 분립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 권력 분립 원리는 당연히 국민주권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뭐죠? 네, 제도죠. 권력 분립의 원칙인 거죠, 원칙. 네, 이 권력 분립의 이제 원칙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고전적 권력 분립을 주장하시는 학자분들이 두 분 계셨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로크, 존 로크, 그다음에 몽테스퀴에라고 프랑스 사람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이 권력 분립을 주장한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 또는 이제 학자였죠, 여러분. 자, 고전적 분립하고 현대적 권력 분립은 되게 중요합니다. 고전적 권력 분립은 단순히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서 이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뭐죠? 독재로 나아가지 않고 뭐죠? 국가의 기능, 즉 국가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의 어떤 뭐죠? 평화와 안정과 번영,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권력 분립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집중이 되면 뭐죠? 남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집중이 되면 먼저 복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력을 최대한 찢어서 그렇죠. 분리를 해가지고 서로 다른 국가 기관에 맡김으로써 서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잘 굴러가겠다 바퀴를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생각이 권력 분리의 사상이었죠. 권력은 모이면 안 되더라. 이런 사상이 반영된 게 권력 분립인 거죠, 여러분. 자, 존 로크의 권력 분립 사상은 근대 권력 분립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사상가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존 로크가 존 로크라고 하니까 네.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아해요. 존 로크, 이분께서, 근대 권력 분립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사상가가 이제 로크라는 사람인데, 자, 그에 있어서 시민정부 이론, 시민정부 이론, 걔가 이제 남긴 거죠. 그분께서. 이 시민정부 이론, 한번 읽어볼 만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시민정부 이론을 읽어봤는데, 권력 분립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권력 분립의 세세한 부분들이 무엇이고, 이 권력 분립이 정말로 숨겨져 있는 진정성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에 있어서 시민정부 이론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우리가 흔히 하는 사법권이 아니고 동맹권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 집행, 동맹권으로 나누고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네, 동맹권보다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당연히 집행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했고, 그다음에 입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그 법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집행권을 견제하는 그 위치로서의 어떤 했기 때문에, 이 존 로크는 이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장 중요시했고, 입법권과 집행권은 당연히 분리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 입법권이 집행권보다는 우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입법권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죠. 국회. 우리가 뽑은 우리 대표자가
네, 국회에 가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집행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권이 당연히 국가의 행정을 맡고 있는 이 집행권보다는 우위에 있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 잡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존 로크의 생각은 자, 입법권을 집행권보다 더 위에 뒀죠. 위에. 네. 입법권이 더 위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자, 오늘날에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권 분립은 자, 프랑스 사람 이 몽테스키에, 네,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 사상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몽테스키에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음, 삼권,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이제 권력을 나눈 거죠. 자, 몽테스키에도 이제 뭐 법의 정신, 네, 이 법의 정신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법의 정신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마음 먹고 읽으면 한 3시간? 네, 3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법의 정신 되게 괜찮아요. 네, 제가 읽어봤는데 네, 괜찮고, 네, 이 몽테스키에는 그에 대해서 법의 정신에서 자, 권력 분립 이론을 전개를 했고, 자, 주된 관심사가 있었는데, 자, 독재적인 권력을 막아, 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 체제를 모색했다는 게 바로 이 몽테스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몽테스케도 귀족인 거죠, 귀족. 네, 귀족. 귀족 출신이라 어느 정도 이 권력 분립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죠, 여러분. 네, 한계가 있었지만, 이게 몽테스키가 정말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모색한 게 아니고, 이제 몽테스키도 이제 어떤 귀족 출신 집안이고, 그 자체가 이제 법관 출신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왕권으로부터 귀족에 대한 권리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이 권력 분립이. 여튼, 자, 이 몽테스키의 어떤 주된 관심사는 어떤 이 독재적인 권력, 싫은 거죠. 자기랑 왕이 귀족인 자기네들을 거기서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눠 먹었거든요. 죄송해요. 권력을 나눠 먹는다고 표현해서. 여튼 그래서 이제 몽테스케가 어떻게 하면 저 왕권 중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최초의 어떤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주된 관심사는 독재적인 권력을 막아, 그렇죠. 독재적 권력을 막아 어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 체제를 모색했다는데 이 몽테스케의 권력 분립 사상의 핵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몽테스케는 국가 권력을 자 입법, 집행, 사법으로 자 국가 권력을 나누고 자 각각의 권한들을 자 보세요. 전문화되고 독립적일 것을 요구했다. 자 오늘날의 권력 분립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고전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전적 권력 분립에서 중요한 것은 입법, 행정, 사법 딱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자, 독립적인 것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입법, 행정, 사법이 전문화될 것을 요구했다는 데에 고전적 권력 분립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로크도 마찬가지고 몽테스케도 마찬가지고 자, 그때 당시에 그쵸.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권력 분립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당연히 네 시대를 엄청 앞서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절대 국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권은 군주 주권이었고 그다음 군주가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다 한 손에 틀어쥐고 있었던 그 당시에 물론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나 이런 이제 천부인권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세상이 좀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자, 이 권력 분립, 로크도 마찬가지고 몽테스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권력은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약간 참신한 생각이었죠, 여러분. 네, 뭐죠? 파격적인 생각? 네, 파격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상권 분립은 이 몽테스케라는 학자가 주장한 그의 법의 정신에서 주장한 바고 자, 몽테스케는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면서 서로의 권력이 입법행정사법이 독립적일 것도 요구했지만 그 이와 동시에 그 권력은 전문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자, 몽테스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권력 분립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서로 본인의 영역에서 전문화돼야 되고, 자, 본인의 영역 아니면 너는 터치하지 마, 이런 거죠. 완전히 독립적일 거 원했죠. 자, 독립적이라는 건 뭐죠?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영역인 거죠. 너는 너대로, 입법은 입법 너대로, 행정은 행정 너대로, 사법은 사법 너대로 알아서 니네가 전문화시켜서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고전적 권력 분립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자. 자, 오늘날의 권력 분립과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오늘날 권력 분립은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터치를 하거든요. 자,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영역은 오늘날의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의 어떤 고전적 분립과 같이 터치를 하지 못하지만, 자, 현대적 권력 분립은 서로의 영역을 서로 조금씩 터치를 해요. 핵심적인 내용은 터치를 못하지만, 네, 그래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고전적 권력 분립은 그 전에 절대 국가에서 생각해낸 개념이고, 이 권력이 서로 자기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분리되고 그다음에 전문화되는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물론 출발은 뭐 국민을 위해서 생각해서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일단은 뭐 국민은 안중에 별로 없었죠. 네. 출발은 여튼 국민은 안중에는 없었죠. 네. 네. 어차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여튼 고전적 권력 분립의 개념은 서로의 영역을 절대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입법행정 사법이. 근데 현대적 권력 분립은 뭐죠? 핵심적인 영역만 터치를 안 하고 서로 영역을 터치한다. 자, 이게 고전적 분립과 현대적 권력 분립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고전적 권력 분립의 개념 요소. 자, 전문화 독립성인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것을 요구했다. 자, 전문화는 뭐죠? 결국은 이제 입법권은 의회에 던져서 의회 너가 입법권을 뭐죠? 독점해라 이런 거고, 집행권은 행정부 수반 또는 내각에게. 그렇죠? 자, 행정부 수반에게 던진다는 것은 대통령제, 자, 내각에게 던진다는 것은 자,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행권은 행정부 수반 아니면 내각에게, 그 다음에 자, 사법권은 재판기관에 부여를 했다. 그래서 서로의 눈의 국가기관이 그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을 서롭게 발전시켜봐라.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고 이런 거죠. 각각의 전문화된 기관을 둔 거죠, 여러분. 입법권을 이 입법기관에 전문화된 이 입법기관에 던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 집행권을 전문화된 기관에 이 행정부에 던진 거고, 사법권도 전문화된 이 뭐죠 재판기관에 사법권을 던져서 서로 터치하지 말고 전문화를 해라 이런 거죠. 전문화된 기관에 국가를 던졌다. 그래서 이 고전적 권력 분립의 개념 요소 중에 전문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 그 기관에 던져서 얘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독립성. 자, 배분된 권력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행사되도록 함. 자, 초기에 그런 거죠. 초기에는 자, 왜냐면 절대 국가에서는 입법행정사법이 뭐죠? 다 한 사람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찢어놔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적 권력 분립처럼 핵심적인 영역은 터치를 안 하는데 그래도 서로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지는 못한 거죠. 일단 네, 찢어 놓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에 이제 꽂힌 거죠, 생각이. 그래서 고전적 분립은 네, 철저하게 독립성을 가졌다는 거죠.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성을 가진 게, 자, 이 고전적 권력 분립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즉, 전문화되고 독립성을 가졌다는 게 이 고전적 권력 분립의 어떤 개념적인 요소가 되고, 권력 분립은 이렇게 출발한 거죠. 최초에 전문화되고 독립성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현대적 권력 분립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걸 이제 고전적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했겠죠, 여러분. 네. 과연 권력을 분립할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 네. 결국은 이 권력 분립주의의 성격은 뭐냐? 이 권력 분립주의가 언제 들어왔어요, 여보? 죄송해요. 네, 이 권력 분립주의가 언제 들어왔죠?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여보. 네, 네. 미쳤나 봐요. 네. 제가 맨날 집에서 우리 아내 보고 여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집에서
네.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제가 늘 이제, 어, 뭐죠. 제 아내랑 이제 존댓말 하죠. 저는 이제 아내를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늘 이렇게 존대를 하다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늘 존댓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 계속 그게 그대로 가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연 죄송해요. 이제 수업 시간인데 하여튼 연애할 때 이제 존댓말을 쓰면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해서도 네 존댓말을 쓰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호칭이 네 여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뭐 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어떤 이제 존댓말을 하면 저도 막 뭐죠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금 네, 여러분한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다시 지우고 다시 찍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여튼 뭐 해프닝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 권력 분립주의의 성격 어, 뭘 하다가 했죠 여러분? 네, 이 권력 분립주의의 성격 자, 그쵸, 네. 어, 자, 이 권력 분립주의는 언제 들어왔냐면, 자, 근대 입헌지 헌법 때 들어온 거죠. 고전적 의미 헌법, 즉, 절대 왕정 시대에서의 어떤, 뭐죠,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의 사항들만 헌법 속에 규정되고 있었고, 자, 근대 입헌지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당연히 뭐가 들어왔어요? 권력 분립주의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과 절대적 지상권이 들어오면서 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절대 군주가 가진 그 집중된 권력을 찢어놓는 거죠. 찢어놓는 게 당연히 권력 분립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근대 입헌주의 헌법, 즉 뭐죠?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뭐가 들어와요? 네, 권력 분립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쵸? 권력 분립주의가 들어와야 다시는 입법행정 사법을 한 사람이 손에 틀어쥐고 국민을 억압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으로 이 근대 입헌주의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정착이 됐고 제대로 정착을 시키고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뒷받침되는 제도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권력 분립주의인 거죠. 필수적인 거죠. 자유권적 기본권과 권력 분립은 같이 가는 거죠. 당연히 권력 분립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권력 분립주의의 성격 제1의 성격은 어떤 걸 가졌냐면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그렇죠. 권력 분립이 돼야지만 국민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의 정착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 분립주의의 제1의 성격은 자유주의적 성격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자, 권력 분립주의는 자유의 보장에 당연히 주안점을 뒀다. 자, 권력 분립주의가 왜 필요하냐? 자유. 네. 권력이 뭉쳐 있으면, 집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독재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자, 이 독재하는 사람이 뭐죠? 절대군주죠. 절대군주가 뭐예요?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찬탈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더라. 자, 그래서 이 권력을 찢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권력을 찢은 제1의 이유는 뭐죠? 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권력 분립주의는 네, 자유의 보장에 주안점을 뒀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 권력 분립주의의 사상은 당연히 절대 왕정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결국은 이 권력 분립과 절대 왕정 사이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 네. 이 자유의 쟁취. 이 국민들이 본인의 자유로운 생활, 즉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 분립주의 사상은 네, 필수 불가결한 어떤 이론이었던 거죠, 여러분. 즉 권력 분립 사상은 결국은 자유의 쟁취를 위해서 필요했고 이 자유는 당연히 절대 왕정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네, 통설이죠, 통설. 네, 통설이자 맞는 거죠. 네. 이 외에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 권력 분립의 사상의 출발은 네,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자, 권력분립주의 성격, 자, 수단성, 그 다음에 기술성, 그 다음에 실용성을 갖는데, 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결국은 권력분립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자유, 그렇죠? 자유가 제1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인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당연히 서로의 국가 권력이 한데 집중되지 않고 무조건 분립이 되어 있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분립제의 성격은 일단 뭐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수단성을 갖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국가 권력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인가? 자, 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그 다음에 행정은 네, 행정부에, 그 다음 집행은 행정부에, 그 다음에 사법은 뭐 법원이나 재판기관에, 자, 이렇게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인가 하는 헌법적 기술인 거죠, 여러분. 헌법적으로 어느 기관에다 배분을 하는 거죠. 이 기술성인 거죠, 기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헌법적으로 기술을 하죠. 자,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 그 다음에 집행은 행정. 딱 이렇게 헌법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권력 분립은 자, 기술성을 갖고, 즉, 이러한 이 세 가지 국가 권력은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제정된 권력인 거죠. 헌법에 기술을 한 거니까 헌법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뭐죠? 창설된 국가 권력이다. 물론 그 전에 국가 권력이 있었죠, 여러분.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인 때도 당연히 국가 권력은 있었지만 이 국가 권력이 그 동안에는 정당성이 없었죠. 어떤 정당성이 없었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즉 국민이 지지를 하는 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고 단지 뭐죠? 절대 군주가 갖는 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군주 주권에서 찾았죠. 자, 군주가 주권을 갖는다. 그죠?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내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거죠. 내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군주 주권이죠, 여러분. 자, 군주 주권에서 그게 국민 주권으로 넘어오면서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비로소 헌법에서 뭐죠? 헌법에서 국가 권력을 창설을 하죠. 입법은 어디에? 행정은 집행에. 집행은 행정에. 그다음에 자, 사법은 재판기관에. 이런 거죠. 법원에. 자,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야, 이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원래 국민의 것이고 자, 이 국가 권력을 세 개로 찢어서 어느 기관을 나눌 것인지는 헌법에 명시를 해 놓은 거죠. 즉 비로소 헌법에 의해서 상설된 국가 권력으로 변화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원래는 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인데, 자, 그 주권을 국민이 가져오면서 이 국가 권력을 뭐죠? 국민의 주권에 바탕을 둔 헌법, 재정 권력국자. 그죠? 헌법 재정권자가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죠. 요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헌법에서 비로소 창설된 권력인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이라는 게. 행정, 입법, 사법이 헌법에서 비로소 명시를 해서 창설된 국가 권력으로 변모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창설된 권력이다. 그런 거죠. 헌법에 의해서 제정된 권력이다. 이런 거죠. 국가 권력이 이제는 국민과 상관없는 그런 예전의 그런 국가 권력에서 이제는 그게 헌법 속에 들어오면서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된 권력으로 변모를 하게 된 겁니다. 국가 권력은 즉 국가 권력은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실용성. 자,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실용성을 갖는다. 그렇죠? 이 권력분립주의라는 성격은 실용성을 갖는데 이 실용성이라는 게 뭐냐? 현실, 그러니까 이 헌법 현실이죠. 헌법이 적용되고 있는 이 헌법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이 권력분립주의죠. 권력분립주의 원칙인 거죠. 이 권력분립주의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거죠. 어떻게 실용성 있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뭐죠? 권력 분립주의로 뭐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실용성 있게 보장할 것인가? 자, 이러한 어떤 실용성을 갖는 게
이 권력 분립주의의 어떤 성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권력 분립주의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소극성,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회의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권력이 갖는 성격인 거죠. 자, 권력 분립주의는 결국은 권력을 나눈 거기 때문에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겠죠. 권력이 가진 성격, 즉 권력 분립주의는 권력을 나눈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권력 분립주의가 필요하냐? 당연히 권력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 적극적인 권력 통제보다는 권력을 가능한 한 분리하고 상호 견제하여 권력 남용에 억지라는 소극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권력 분립주의는 소극성을 갖는 거죠. 네, 소극성을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 권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면 적극성을 갖는 건데, 자, 이 권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는 않는 거죠. 자, 권력 분립주의라는 게 권력을 단순히 세 개로 쪼개는 거죠. 이 권력이 세 개로 뭉쳐있는 이 권력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권력이 뭉치지 않게 이 권력을 그냥 쪼개는 거죠. 세 개로 쪼개는 거죠. 그냥 소극적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이 적극적 권력 통제가 아니고 단순히 권력을 분리하는 거죠. 이 분리하는 어떤 소극적인 형태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즉, 그래서 이 권력 분립의 성격은 자, 소극성이 됐습니다. 소극성. 자, 적극성이라면은 권력을 분리 또 권력 분립보다는 어떤 외부의 어떤 걸로 인해서 권력을 확 틀어쥐는 거죠. 막 누르고 있는 거,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적극성이라고 보면 단순히 권력을 이렇게 분리하는 건 네, 소극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인간에 대한 회의성. 자,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인간에 대한 불신 내지 회의적 인간상이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 권력을 남용할 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그게 뭐 성인 군자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인간이라면 다 그런다. 자,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성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죠. 이 권력 분립.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적극적인 권력 통제보다는 권력을 가능한 한 분리하고 상호 견제하여 권력 남용 억지라는 소극성. 그쵸? 자, 권력은 한 사람한테 다 쥐어주면 남용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분리해라. 통제하기보다는 그냥 분리해서, 네, 뭐죠?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이제 권력 남용 억지라는 어떤 소극성의 성격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회의성은 어차피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할 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인간에 대한 불신 내지 회의적 인간상이 반영된 게 바로 이 권력 분립주의에 들어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자유주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권력 분립주의의 가장 제1, 그 다음에 이런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분립을 자, 뭐죠? 헌법 속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실용성,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그 다음에 자, 이런 국가 권력을, 이 찢어진 세계의 국가 권력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 하는 어떤 기술성, 헌법상의 어떤 기술성,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권력 분립주의의 성격이다. 자, 이 권력 분립주의 성격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이 권력 분립주의의 성격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앞으로 이 권력 분립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쉽게 이해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거는 인간의 회의성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아, 그리고 이 권력 분립주의는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권력 통제가 아니고 권력을 단순히 분리해서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 권력 분립주의 성격은 소극성을 가졌구나. 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이 권력 분립주의와 관계된 어떠한 것들이 나와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자, 벌써 29분이네요, 여러분.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예, 다음 주에는 이제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기 5페이지 끝까지, 네, 헌법재판소 결정, 네, 여기 정부 형태까지 해서, 네, 다음 주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제가 새벽이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헛소리를 아까 중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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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 아내한테 물어볼 때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어, 네, 진짜 헛소리에 대한 이 구차한 변명을 또 제가 하게 되네. 네, 하여튼 여러분 한 주 되게 수고도 많으셨고요. 네, 음, 코로나가 네, 진정이 안 되죠. 네,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말고사도 네, 대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중간 대체 과제를 다들 잘 해주셨어요.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기말에 대한 이 대체 과제는 네, 조금 더 변별력,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주제로 기말 대체 과제 를 내볼까 합니다. 네. 5월 말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그 마지막 주, 기말고사 마지막 주 금요일 있죠. 기말고사 기간에 마지막 요일 금요일 자정까지 자, 이 클래스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신속하게 채점하고 여러분이 내신 중간고사 대체 과제랑 여러분의 어떤 출석 이런 것들이랑 제가 합산해서 네,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뭐 그런 거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새벽에 잠을 줄여서 새벽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꼭 뭐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 맞는 시간들이 있겠죠, 여러분. 뭐 예전에 책들을 보면 뭐 아침형 인간이다 막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쓰는 시간들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뭐 아침형 인간이 돼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을 획일화된 그런 것으로 긋는 것. 자, 즉 뭐냐면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있는데 헌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획일화된 인간인 거죠. 획일화된 기준, 획일화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어,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은 아침형 인간이 성공을 한다. 물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이 획일적 기준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가장 경계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어떤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성공의 공식, 그다음에 성공의 어떤 기준, 이 기준, 이 획일화된 기준인 거죠. 이 획일화된 기준에 사람들이 맞춰서 살다 보면 당연히 국가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이 획일화된 기준 하나만 건들면은 당연히 뭐죠?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은 약간 좀 지양을 하시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네,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본인의 삶을 좀 더 꾸려가신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뭐죠? 자질과 교양을 갖추신 분들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외대분들이 최고인 거죠. 네, 네, 아부가 아니고요. 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튼 한 주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음,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이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 문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주말도 네, 이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소망해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